세종 1년 1419년 5월 충청도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어떤 보고인지 함께 보시죠. 적은 성을 2억엽이나 에워싸고 아침 진시로부터 낮 5시까지 싸웠더니 성은 거의 함락하게 되었고 적은 성 밖에 있는 민가의 닭과 개를 노략하여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이 누굴 것 같아요? 외국? 네. 태종의 파격적인 정책이요. 좀 잠잠해졌다 생각했던 왜구가 또 무려 배 50척을 끌고 대대적으로 조선에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게 잘 교수님, 근데 외우가 이렇게 또 많아진 거예요? 이게 줄여진 줄 알았는데. 네, 태종의 정책이 왜구를 누르는데 한동안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에 새로운 영주가 권력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대마도 내에서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주가 해왔던 왜구가 잠잠해지도 했던 정책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조선의 수군 병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거든요. 자, 당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또 물거품으로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구가 된 이 대마도 외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가지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관집도 주고 심지어 정정당당히 먹고 살 길 외인 전용 항구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왜구 아닙니까? 태종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왜구가 날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아줘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불과 몇 개월 뒤 태종은 왜구 소탕을 위해 대마도로 토벌대를 보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말했던 바로 그 토벌. 이게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대마도를 토벌한 이후에 조선은 외인 전용 항구 어떻게 했을까요? 없애죠. 그렇죠. 빗장을 걸어산 겁니다. 자, 그리고 해안에는요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철저히 감시했죠. 그런데요 대마도 토벌이 일어난 다음에 1420년 1월에 대마도에서 뭔가를 작심한 듯 조선 조정에 사람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조정 대신들이 깜짝 놀랄 말을 던지죠. 자, 대체 무슨 말을 이 대마도 사람들이 했을까요? 한번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섬으로 하여금 귀국 영토 안에 주군의 예에 의하여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켜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대마도에서. 자, 여기서 주의 명칭을 정해달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인정해달라는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왜요? 네. 조선의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처럼 대마도도 조선의 하나의 지방이 되겠다. 한마디로 대마도를 조선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대마도 사람들이요? 왜? 신하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대마도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지금 조선을 찾아왔을까요?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간단해요. 조선하고 무역이 끊기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항구는 지금 다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 정도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대마도는. 네. 자, 조선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대마도가 조선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대마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합니까? 네. 어떤 이유죠? 이번 기회에 아예 이제 이 골칫거리를 아예 그냥 싹 없앨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받아들였을 때 과연 그 일본 본토에서는 가만히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자, 조선 조정은요
이 대마도 영주의 이 간곡한 부탁에 큰 고민에 빠집니다. 자, 고심 끝에 조선 조정이 내린 결정 거절이었습니다. 교수님, 조선 조정은 왜 대마도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마도는 일본 본토 규슈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규슈가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관리하기가 힘든 대마도를 굳이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결국 대마도는 규슈의 관할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대마도에서는 제발 항구 좀 열어달라면서 이 토산문을 바치고 끈질기게 조선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태종의 마음처럼 굳게 닫힌 항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마도 영주의 제안을 거절한 지 6년이 지난 1426년 세종 8년 조선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선이 그동안 빗장을 걸어둔 항구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 열렸던 제포와 부산포 말고 저 위쪽에 지금의 울산이 있는 연포까지 무려 3개나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열린 새 항구를 삼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굳게 닫혔던 항구가 왜 갑자기 그것도 3개나 열렸을까요? 자,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도의 간청도 간청이지만 언제 또 왜구가 창궐해서 이 활개를 칠지 모르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왜구를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은요, 대마도 외인들에게 삼포를 열어주는 대신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 대마도 외인들, 이 조건 수락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수락해요. 무조건 해야죠. 당연하죠. 이들에겐 그만큼 조선과의 무역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이죠. 이후 삼포,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 무역이랑 상업지구가 활발해졌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요, 다시 외관이 들어섰고요. 삼포는 외인들로 북적입니다. 자, 일본과 이렇게 약조를 맺은 이후에 조선은 겨우 포구 한 군데를 열어줍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동래. 동네? 전 잘 알죠. 오, 예. 동네 네, 동래는 바다 쪽이 아닌데. 오호. 동래는 이제 우리 이 부산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해운대, 뭐 서면 쪽, 뭐 그 남포동 아까 말씀한 부산포 쪽, 그리고 뭐 송도 이렇게 있고 동래 그 뒤에 있어요. 도시 쪽인데 부산 홍보대사요? 아닙니다. 예, 10년 이상 살았기 진짜 때문에. 부산 잘하시네요. 예. 근데 맞아요. 이거 바다 아니에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동래는요, 부산의 동네 중 하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과거 부산 전체를 통틀어서 동래라고 불렀어요. 폭이 컸다는 거네요. 지금의 그 작은 마을이 아니라. 그죠. 지금의 우리 부산이 그냥 동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열린 포구. 자, 그럼 과연 동래 어디에 열렸을까요? 바로 지금의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두모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열린 항구인데 두모포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난 양으로 쏟아지는 물류와 넘쳐나는 외인을 감당하기에는 두모포의 그 외관과 선착장이 너무나 비좁았던 거예요. 결국 조선 조정은요, 외인을 모아둘 새로운 장소를 만들자 이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1678년 다시 새로운 외관이 지어집니다. 자, 여기 초량. 들어보시죠. 초량 얘기했잖아요. 들어보시죠. 처음에 우리 그 사진이네. 네. 그림.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해봤던 곳 초량 외관입니다. 그럼 저게 전체가 다 외관이에요? 예.
담장이 쳐진 저 일대 모두가 외관입니다. 지금의 자갈치 시장이 있는 그 남포동과 부산항이 있는 일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곳이죠. 초량 외관은요,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마도와 일본에서 온 사신단이 묵는 이쪽이 서관이에요. 네. 또 약 500명의 그 외인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여기 동관. 네, 이렇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넓었냐고요? 이전 두모포 외관의 10배인 10만 평. 축구장 50개가 들어갈 만큼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조선은요, 이 초량 외관을 지어놓고요, 외인들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외관 안에는요, 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자, 여기서 미니 퀴즈. 좋아요. 자, 초량 외관을 지을 때 외인들이 자기 집에 이건 좀 꼭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자, 과연 뭘 부탁했을까요? 정답. 뭘까요? 온천 좋아하잖아요. 온천. 네. 집 안에 이 나무로 된 어. 탕, 탕, 네, 온천 탕 같은 거. 정답! 진짜로요? 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목욕탕. 온천 같은 그런. 진짜요? 기후가 습한 일본에 살다 온 외인들한테 목욕탕은 필수였습니다. 우와. 자, 조선의 작은 일본, 재팬타운이죠. 네. 자, 이 초량 외관, 그들의 살고 있는 동네 동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주택에는 전통 바닥재가 있죠. 뭔지 아시나요? 이거 다다미. 그렇죠. 다다미.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다다미. 외관 안에는 다다미를 만드는 다다미 집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관에는요,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특별한 기구도 있었습니다. 일본 고위층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응방. 응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뭐 하는 곳일까요? 방방. 여기서 응자는요, 매응입니다. 고려 때 매사냥이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송골매나 참매처럼 조선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매를 포획해서 기르는 곳이었어요. 일본 고위층 사회에서는요, 매 사냥이 고급 취미였는데요. 특히 조선의 매가 인기였습니다. 우와. 유명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704년 7월 8일 초량 외관 안에서 한 조선인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변사체는요, 누군가에 의해 안매장당한 채 발견됩니다. 날카로운 무기에 수차례 찔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큰일이네요. 안매장이면. 하지만 이 불행 중 다행으로 신원은 금세 파악할 수 있었죠. 피해자는 바로 조선인 통역관. 통역관이에요? 이러면 안 그러면 되는데 또. 더 의심이 가는데. 수사 결과 다행히 범인의 정체는 금세 밝혀졌습니다. 바로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 관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취조를 하던 수사관들은요, 그의 살해 동기를 듣고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거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살인 동기는 바로 인삼. 인삼? 네. 인삼? 자, 인삼이 왜 조선인 통역관을 죽인 살해 동기가 되었을까요? 이때 인삼 교역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자, 당시 인삼은요, 초량 외관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삼 수출 관리 역시 까다로웠죠. 수출할 수 있는 거래량에 제한이 있었고요. 인삼 가격의 약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밀무역을 하면 어떨까요?
세금 안 내죠. 그렇죠. 세금 안 내죠. 그럼 그렇지. 안 내고 진행할 수 있구나. 그렇죠. 세금도 떼지 않고 수량 제한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 네. 네. 조선인 통역관이 인삼 밀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수중에 있던 인삼을 챙겨서 외관의 외인 관리를 찾아갔던 겁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이 두 사람. 그런데요. 조금씩 술이 들어가면서 이 외인 관리가 딴맘을 품게 됩니다. 아, 돈 욕심이 났던 외인은요. 통역관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조선인 관리가 가져온 인삼을 모두 훔친 거죠. 인삼 때문에 조선인 통역관을 살해한 외인 관리. 자, 어떤 처벌 받았을까요? 똑같이 죽였지 죽였지 않았을까요? 않을까요? 당시 외관에 적용되던 일본법에 따라 사형에 처합니다. 오. 교수님, 그 조선의 인삼이 일본에 되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렇지요. 당시 인삼은 마치 불로초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삼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천수도 느리고 신선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은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으니까 조선에서 부르는 게 갑이잖아요. 그래서 외관에서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고 조선 조정에서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약 200여 년간 조선과 일본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외관이 폐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폐쇄네요? 네. 1872년 6월 15일 일본이 멋대로 대마도 사람을 쫓아내고요. 초량 외관에 일본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초량 외관에 일본 군대를. 외관은 외인의 마을처럼 사용됐지만 엄연히 조선 땅이고 조선의 통제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대가 허락도 없이 조선 땅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심지어 9개월 뒤인 1873년 3월 4일에는요. 일본은 조선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초량 외관의 명칭을 대일본국 공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교수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선 조정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나요? 조선이 적극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1871년 신량유를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자, 일본은 대체 왜 초량 외관을 강제 점거하고 빼앗았을까요? 일본이 초량 외관 지배를 시작으로 얻으려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지? 바로 조선 정복. 일본은 조선 정복의 시발점으로 초량 외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일본 공사관을 지은 거죠. 조선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으려는 첫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였죠. 일본은요, 조선 침탈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1875년 5월 군함 한 척이 부산포로 들어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당장 돌려보내라고 엄포를 내렸죠. 일본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돌아가. 돌아왔어. 배를 돌려보내긴커녕요, 4개월 뒤 일본은 이 배를 빙 돌아서 강화도 앞바다까지 보냅니다. 자, 당시 문제가 됐던 이 배 한번 보시죠. 아, 이 사진은요, 역사책에 늘 오, 시작으로 나옵니다. 이 어떤 배예요? 이게 운요라는 이제 배인데. 맞습니다. 운요 사건 할 때 이제 나온.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운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운요. 결국 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운요에서 발사된 포는요, 정확한 조준으로 강화도에 내리꽂습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요, 일본으로부터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게 되죠. 일본이 조선 때문에 자기네 배가 파손됐다면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조선으로 쳐들어오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입니다. 너무 우습게 보는데.
결국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은 그동안 일본에 허락했던 단 하나의 항구, 부산항 외에 2개의 항구를 일본에 더 열게 개방했죠. 바로 원산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까지 항구를 열게 된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에 거주하던 외인은요 10년 만에 82명에서 2천여 명으로 훌쩍 늡니다. 그리고 1920년대 조사에 따르면요 부산 인구 중 약 40%가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조선의 무역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던 부산은 사라지고 외인들의 판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부산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건 언제겠습니까? 독립했을 때. 맞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오면서 부산은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된 것이죠. 광복 이후 초량 외관이 있던 용두산 아래 동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지었죠. 어떤 이름으로 바뀐지 아세요? 바로 광복동. 광복동. 광복동이에요. 네, 진짜 부산 인정하겠습니다. 그 광복동이구나. 맞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조선의 재팬타운까지 생겨난 부산. 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이제 제2의 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항구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은요 세계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면서 세계 대한민국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